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도하죠. 토요일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먼저 목요일에 제가 올렸던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욕 겁나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 토착 왜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욕먹고도 기분이 좋은 건 간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한국인이고 민족주의 관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참는데, 그만큼 많이 이 일본에 대한 애국심,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죠. 일본과 관련한 한국의 민족주의,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게 사실 그 마음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저에게 욕으로 쏟아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애국심, 한국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넘쳐난다,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저와 인터뷰해 주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입니다. 다음 검색에서 포카라의 실전 투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약 10년 동안 그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팟캐스트에서도 이강현 선생님, 포카라 님이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책, 완벽한 재무제표 읽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저하고는 2008년, 9년 아고라에서 글 쓸 때 만난 인연으로 가끔 연락하던 사이죠. 근데 이강현 선생님의 식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카라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인터뷰 응해주신 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이번 주 시황 한번 간단히 요약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주에는 아베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수출을 좀 규제하겠다. 예.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좀 하락했어요. 삼성전자가 2% 이상 빠지고, 하이닉스가 1점 몇 프로 정도 빠져서, 두 종목이 비중이 크니까, 코스피는 0.9% 정도 지수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의외로 그 바이오 주식의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5% 지수가 올랐거든요. 예. 2차전지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국내에 그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코스닥은 좀 올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럼 시황은 사실 신문이나 다른 데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네. 선생님의 해안을 들을 수 있는 핵심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차례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먼저 최근에 코오롱, HLB, 그 다음에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한미약품, 이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죠. 한국의 바이오 종목에 대한 회의론이 많은데, 예. 이것을 선생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HLB 있잖아요. 예. 그 리보세라닙이라는 그게 FDA 임상 3상이에요. 예. 그러면 FDA 임상 3상이라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FDA 임상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효성이 없다. 그래서 FDA 임상에 그렇게 신약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바이오주 전체에 신약개발주 위주로 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진이나 뭐 헬릭스미스나 이런 것도 인당 한동안 진행 중인데 영향을 받았고, 그 뒤에 한미약품이 수출한 그 비만하고 당뇨 치료제가 있거든요. 예. 그 얀센에 수출했었는데 이거를 뭐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주 수출이 무산됐고, 물론 그 계약금은 이제 반납할 필요는 없는데, 그 두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예.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예요. 예, 이건 좀 증시에서 이거 좀 뭐라고 하죠? 제재를 가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제재는 아니고, 이거를 기술 이전해간 회사들이 글로벌 파마들이에요. 예. 그럼 그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는데, 사실은 길리어드 같은 데도 올해 임상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술이 이렇게 임상에 들어간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대박을 내면 된다 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마들이 이런 어떤 그 기술 도입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성공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 중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이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 업체가 가령 임상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이게 어떻게 견인하거나 의지하는 업체는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신약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심리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이 성공하면은 대박이다.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오를 것이다. 제2의 길리어드나 제2의 어떤 그 글로벌 파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 심리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박 심리가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이 문제예요. 이건 모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모험을 큰 비중을 실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종목당 설사 이제 투자를 하고 싶고 모험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모험이니까 5%나 한 종목당 신약주에 5% 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약주 전체를 여러 개를 투자한다든지 10% 미만 합쳐서 포트폴리오에 그런 식의 어떤 유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자신의 손절매 가격에 왔다든지 리스크가 더 커져서 이렇게 손실폭이 커진다면 청산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바이오 종목으로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 그렇죠. 인덱스 투자, ETF 투자에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가 한 26% 정도 시총으로 코스닥에서, 그다음에 IT가 반도체까지 이제 IT 관련주 합치면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가 굉장히 크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만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도 있고 제약도 있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를 이번에 그 신약이 실패했다고 해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돼 가지고 이건 진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질병, 특히나 이제 암에 관련된 그런 치료에 관한 끝없이 도전을 하고 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실패와 성공, 이게 이제 연속되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어떤 항암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바이오주를 과거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예. 50%뭐 이거는 다반사고, 그래도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또 정고점을 뚫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예. 바이오, 이런,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신약주가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또 헬스케어라든지, 중소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로 해서 또 찾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최근 1년 동안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빵이라는 IT 관련 주식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사실.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코스닥이 완전히,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뒤에서 이제 코스피 얘기를 하겠지만, 예.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들, IT 종목들이 꽤 있을 텐데, 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바이오주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일종의 투자 금액이 좀 IT 쪽으로 이동해야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IT하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IT가 오를 때는 또 바이오가 약간 죽고, 바이오가 또 좋을 때는 IT가 좀 약간 잠잠하고, 이제 그런 어떤 치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팡하고 우리나라 그 어떤 IT 기업하고 비교는 좀 단순 비교는 그렇죠. 예. 하면 안 되죠. 예, 팡은 맞습니다. 이제 좀 글로벌 공룡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고 예. 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은 이제 그거보다는 제조 쪽이고 또 부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많은데 그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어떤 그 밸류체인 아니면 스마트폰 밸류체인 2차 전지 밸류체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 또 굉장히 그 좋은 종목들이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강소기업이죠. 네. 예컨대 뭐 이번에 올 상반기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관련주들 부품주들이거든요. 예. 파트너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시장을 세계 시장을 지배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뭐 반토막 이상 났죠. 3분의 1 토막까지 났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최고점을 갱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살아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주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나 부품주들이. 그랬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는 또 죽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또 전기차가 신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2차 전지가 이제 또 부업이 또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통신주들이 5G 관련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처럼 이렇게 IT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고 또 거기에 강소기업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폰 모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느냐, 아니면은 전기차가 좀 나가느냐, 아니면은 뭐 5G로 해서 관련주가 나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 중소형주만 보면, 코스닥 내에서 중소형주만 보면요, 올해 22%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지금 연초에서 거의 거의 조금 올랐을 거예요. 연초로 비교해보면. 네. 근데 코스닥 중소형주만 따지면 22% 올랐다는 건 꽤 놀라운 거거든요. 예. 코스닥 대형주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시총 대형주도 있죠.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지수를 끌어내렸을 뿐이지 코스닥 내에서는 올해 들어서 100%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 IT도 잘 살펴봐야 되고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약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최근
그 해외, 특히 미국 주가와 한국의 코스피는 완전히 지금 별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별개죠. 완전히 예. 역적이죠. 그러니까 뭐 악재는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예. 호재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경제를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은요,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예. 한국의 기업들은, 뭐, 지금 하반기만 봐도 지금까지만 해도 한 20, 30% 이상 그 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1분기만 해도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5% 정도 아마 이익 증가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2분기도 아마 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데 한국 기업은 이익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잖아요. 예. 중국 위안화 따라서 원화도 약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고 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참 좀 배당에 인색하고 예. 그 다음에 ROE 보아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마 OECD 중에 꼴찌 아닐까 싶어요. ROE가 한 8% 정도? 그렇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ROE가 한 18% 되거든요. 사실 그 점은 저희 상승미소 방송에서 미국 배당도 투자를 여러 번 방송했을 정도로 배당의 네. 메리트가 있었고 실제로 채권 수익 미국의 채권 금리가 2%로 빠지면서 사실 네. 미국의 웬만한 우량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4%를 넘으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사실 좀 부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 국가잖아요. 독일하고 함께. 예, 예. 그러니까 수출, GDP 대비 수출 비중, 네. 그게 이제 그 수출 의존도인데, 그게 한 70%하고 독일하고 거의 70% 비슷해요. 우리가 네. 2위고 독일이 1인데, 그만큼 무역 전쟁으로 해서 심리적인 악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교역량 이런 게 감소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거기다 환율까지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또 이익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빠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암울해요. 어떤 그 기업 이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PBR이 지금 뭐 0.8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PBR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완전 이거죠. 그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PBR이 0.83인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예,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게 이제 다각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네. 그럼 뭐 계속 이렇게 될 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올 악재라든지 또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분기가 원래 저점이라고 다들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가 또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분기도 좀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1분기가 저점이라 했는데 아니고 2분기 이제 3분기에는 또 좀 좋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분기가 저점이라면 반도체가 저점을 잡아줘야만 한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저점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결국 건가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반도체가 저점인 건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반도체 관련 수요를 잡아버려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또 반도체 저점을 확인하는 방식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돼야 된다. 이 조건이 깔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화해를 이제 규제를 미국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G20에서 시진핑이도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기업들 수출을 허용했거든요. 예. 얘가 허용했습니다. 그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노골적으로 허용했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일부 규제를 뭐 준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원성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맞습니다. 못 파니까 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서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법적 논리 문제도 있고 뭐 하니까 그리고 워낙 로비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허용을 했거든요. 결국은 무역 전쟁은 이제 트럼프의 재선 어떤 논리대로 가겠지만 결국 저는 타결하지 않나 싶어요.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지금 이제 봉합 국면이거든요. 예. 예, 타결도 아니고 파국도 아니고 봉합 국면인데 이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최종적으로는 뭐 대선 직전에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뭐 크게 타결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우리 한국 경제를 가장 억누르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일단은 멈췄잖아요. 예. 멈췄습니다. 그럼 악재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악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신흥국의 호재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될 경우에는 지금 한국 경제는 이제 이렇게 또 PBR이 0.8까지 떨어진 마당이고 무역전쟁 가장 큰 악재인 무역전쟁도 뭐 타결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지나치게 비관된 편에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은 가장 짙어지는 법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사실 원래 7월 1일 중국과 미국이 협상에 합의는 한 건 아니지만 휴전을 했던 게 지난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월요일 날 대단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올랐죠. 그런데 한국은 반등 시작하자마자 일본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그 수출 규제안이 나오면서 힘 하나 제대로 일주일을 쓰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어떤 수출 규제, 이 세 가지 품목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에서 세 가지를 지명한 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그 플루린 폴리이미드. 예. 이 플루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면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쓰는 그러니까 PI 필름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포토 레지스트라고 이건 감광액인데 반도체 만들 때 이거 꼭 필요한 어떤 제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에칭가스인데 이게 이제 불소 뭐 불화수소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반도체 만들 때 또 이걸 홈 같은 거 팔 때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90%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포토 레지스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칭가스는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여기서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네. 이 세 가지 품목이 90%지만 한국의 일부 업체도 생산이 가능하고 대만의 업체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그러니까 있는데 10%가 생산을 하지만 네. 그 물량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수출을 멈춘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지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규제를 한다는 게 수출 심사를 거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대 그러니까 3개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니들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치적 목표, 아베가 어떤 우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진정을 하는데 이미 그 목표는 충분히 저는 달성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익을 충분히 결집시키면서 동시에 물건대로 팔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화해 제재한다고 하고 때리니까 미국 애들은 속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팔잖아요, 다시.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7월 21일 있을 참의원 선거 때문에 결국 아베가 이런 무리수를 든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면 한국의 언론들이 이때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법석을 좀 치르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걸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려면 또 끝도 한도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요. 한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삼성전자가 멈춘다, 공장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전 세계 IT가 다 멈춥니다. 그러면은 아베는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미국도 멈추고, 유럽도 멈추고, 중국 다 멈춰야 돼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 중단하잖아요? 단 열흘만 중단해갖고, 쇼티지가 한번 놔보세요. 스마트폰을 만듭니까?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까? 뭘 만듭니까? 안 돼요. 모든 게 안 된다고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즐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지금 몇 개월째 쌓여있는데 바겐파워를 높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니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반도체 좀 중단해도 되거든요, 몇 개월. 사실 중단하고 반도체 가격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6월 23일인가 도시바에서 13분 정전이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타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과 함께 이번 재료로 삼성이나 SK에서는 사실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놓는 것도 굳이 얘기 안 해도 재고 정리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도 이제 있지만 이제 저희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사실은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일본 의존도고 그러한 어떤 기초기술이라든지 소재나 어떤 주요 부품 같은 걸 소홀히 하면서 했어요, 개발을.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화위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반도체, 중요한 어떤 소재나 부품들을 이번에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해서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그냥, 그럼 또 일본이 풀어주면 말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우리가, 어떤 국산화를 높이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랐는데, 아베가 오히려, 자충수로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한국이 방심하고 이거 안 만들면 계속 자기들 물건을 의존하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조용하니. 지금 일본의 대무역 적자가 1년 단위로 해서 240억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가는 거죠, 걔들이. 한 30조 원씩 1년에 돈을 빨아가잖아요, 무역 흑자로. 그러니까 아베가 그거를 무역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그럼 왜 수출을 안 해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걸 툭 던져가지고 한국의 어떤 징용 어떤 그런 배상 문제 이런 걸 빌미해서 참원 선거까지 해서 어떤 그런 어떤 노림수 그리고 우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재료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멈추게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나친 우려라고 봐요. 사실 역사에서 보면 아베는 한국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본의 지금 현재 세력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세력들이잖아요.
네. 결국 얘네들이 사실 메이지 유신이 말이 메이지 유신인지 일본에서 규슈 지방 세력들이 쿠데타에서 성공한 건데 네. 그때 참여했던 애들이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았던 그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아베의 할아버지도 거기에 껴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거 봤을 때는 한국에 좀 얘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얘라고 하면 안 되죠.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 아무튼 저도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열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삼성이 5월인가요? 비전 2030 발표를 했잖아요. 즉 팹리스나 파운드리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겠다. 네네. 그래서 TSMC의 지분을,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오려고 했고, 실제로 최근에 엔비디아나 이쪽 ARM과 관련해서 거래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개 그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가 그걸 견제하려는 일본의 속셈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건 좀 오버한 기사인가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본이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도시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견제하는 거다. 삼성전자 견제용이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아베 속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에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명백하잖아요. 메모리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 예. 또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도 3배 이상 크잖아요. 비메모리. 예, 시장도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 돈을 벌 때, 메모리에서 돈을 벌 때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면은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출한 건데, 그거를 뭐, 사실은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어느 한 나라의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뭘 이렇게 몇 가지를 규제한다고 해서 죽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화웨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웨이도 아마 중국도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달리 할 겁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중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규제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자급, 자족, 내지는 자립 쪽으로 훨씬 더 강화를 하는 그 계기로 삼겠다고 중국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게 일어나는 거죠. 예.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와신상담해서 네. 일본의 이런 기초 소재 의존도를 좀 많이 떨쳐내야죠. 예, 그러면 좋죠. 예.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뭐 선생님 더 잘하시겠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예, 뭐 자율주행, 5G,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까지 거기에 예. 이 정도 소재 정도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나 한국 정부가 뭐 마음 먹으면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리거나 어떤 약간의 바틀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닙니까? 예. 예. 그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안 사주면 도산해요. 바로 도산합니다. 왜냐면 전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물건 파는 회사들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뭐 아베조차도 나는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최근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그 삼성의 웬만한 부동산은 삼성생명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 그런 관련 부동산 자산을 계속 매각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딜링하는 해외 업체들의 간부를 제가 몇 명 알고 있고 참아시면서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성 측에서 핵심 사업에 집중하자, 부동산 정리하자, 이렇게 그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좋은 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이재용과 삼성에 대해서 또 뭐 찬양하는 거야 이런 시비를 걸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위치를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선생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역시 우리
이 선생님, 포카라 선생님의 해안을 확인할 수 있는 아유, 좋은 반갑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앞으로 그건 아니고, 예. 더 자주 이렇게 제가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뭐, 토요일마다 예. 뭐, 한 주를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 뭐 또, 뭐, 그러니까요, 같이 뭐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 예. 정말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자,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첫날이라, 기대에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만족해 할 만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토마스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원조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